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 이성호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출연이시지만 또 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좀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이 부를 이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칼럼이나 강의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전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강의도 잘하시고 또 책의 내용도 굉장히 탄실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될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최근에 이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네.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네. 초대를 해드렸거든요. 네. 어쨌든 이 상속세 개정안 발표 물론 개정안이니까 안이라는 단어가 꼭 있죠. 물론 맞습니다.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상속세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신다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 이제 확인하실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정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개정안 중에 상속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이 있고,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왔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율 체계 자체가 이제 5단계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이번에 좀 많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과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세율이 과세 표준의 1억까지는 세율이 10%, 그리고 5억까지는 20%, 10억까지 30%, 그리고 과표 3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냐, 최고 세율 50%냐 이렇게 5단계 누진 세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자체가 뭐 개정안으로 올라왔지만은 그게 전반적인 큰 의미에서 과세 표준이 다 개정이 된 것은 아니고 가장 낮은 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1억이 아니고 2억 원으로 좀 확대가 돼서 좀 더 낮은 수준의 이제 재산을 가액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의 혜택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취지로 과표가 좀 개정이 되었고, 오히려 세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50%였다가 지금 현행 40%로 개정안을 좀 이미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은 오히려 줄어든 형식으로, 그래서 아주 많은 이제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 입장에서 세부담을 또 줄이자라고 하는 양극단에 있는 좀 개정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는 재산이 있을 것이고, 뭐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는 재산이 있을 것인데 그 재산 가액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채무액이나 혹은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과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본격적으로 내가 얼마 납부할 것인가, 납부할 세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좀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실무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과세 표준하고 세율에 대한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증여세 측면에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혼인일 같은 경우에는 전후 2년 이내, 그리고 출산이라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내가 기존의 전통적인 5천만 원 이외에 내가 1억까지는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좀 이 개정안이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실무에 있다 보면 이 세무조사를 많이 맞으시는 부류 중에 한 명이 신혼부부들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리기 위해서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혹은 뭐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출처가 사실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 신혼부부에서 이 세무조사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혼집을 구입을 하는데 내가 구입 자금이 8억 원이다. 근데 아무리 신혼부부 두 분의 이 소득을 합산을 하더라도 그게 뭐 한 3억 내지 4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이제 세무조사, 이 자금 출처 소명이 발생을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도 이 자체가 좀 안타깝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출산율이라든가 아니면은 혼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 이제 가정을 이제 막 꾸리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이렇게 좀 강행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의 이런 경계심의 반발이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기존에 1억이었던 것을 최저 세율을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억으로 좀 상향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상속세 개정안 참 복잡한데 그걸 요약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해석인데 결국 맞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그 법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인데 네, 또 집값 비싸서 도저히 집 못 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죠? 네. 근데 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더 이제 저출산을 야기하게 되는 사회를 방치하기 어렵겠다라는 일종의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조세 정책의 변화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말씀 잠깐 설명도 주셨습니다만 말씀하시면서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설명은 잠깐 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알기 쉽게 음. 과세 표준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적용받을 세율 구간이 과연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네. 많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한데 맞아요. 사실 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이 사실 과세 표준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체 재산 가액이 아니고 그 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거나 혹은 법에서 이거는 반드시 차감을 하고 이 재산 가액에서 제외를 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산정을 하는 것인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상속세를 산정을 할 때 과세 표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 가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재산 가액 평가가 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네. 재산 가액이 일단 설정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공제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례비라든가 아니면은 채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채무에는 당연히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근저당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세를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 내가 임대보증금도 역시 부채이기 때문에 이 채무액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뭐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이제 국세 체납분, 세금 체납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뭐 일괄 공제 5억이라든가 뭐 배우자 공제 또 내가 남은 금융재산이나 예금 잔액이 있다면 이 금융재산 공제에 대해서 여타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재산과 과세 표준 간의 괴리는 이 공제금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리가 딱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법 해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상속세를 논할 때 또 이 상속세에 대한 이 개정안 자체가 일부의 또 법 해석은 이 양론이 있겠습니다만 부자 감세 아니냐 하는 지적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비판이 강하면 이 개정안은 나왔지만 맞습니다. 개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좀 세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그 야당 쪽인 민주당 소속의 이제 기자위원 분들께서 네.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세율이 이제 45%이고 최고세율이 네. 그리고 10% 지방세가 항상 따라붙기 때문에 49.5%의 최고세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속세가 50% 최고세율에서 40%로 뚝 떨어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주 고액 연봉자고 내가 근로 시간도 굉장히 많고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부분의 노동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쨌든 내가 살아생전에 징여를 받는다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과연 낮아지는 것이 이게 네.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상대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 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역시 살아생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축적된 재산을 내가 받는 건데 이중과세 문제는 있지 않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현행 최고세율, 소득세율보다 이 상속세율,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최고세율이 낮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닌가 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네. 부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세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 도돌이표 밖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사람과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 단순히 두 명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뭐 더 부자일 수도 있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또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집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대 때부터 집값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저냥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이 5개는 돼야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될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인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인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서로 좀 중립적으로 좀 봉합을 해야 어느 정도 개정안이 좀 이번에 현실적으로 담기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사실 조세 정책도 그렇지만 이 통화 정책도 네, 저는 이제 통화 정책에 더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더 선호하는 방향이 있고요. 네,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통화 정책 관점에서도 금리를 인상한다 한다면 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웃겠죠.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는데 대출을 많이 갖고 있다, 부채를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울겠죠. 네,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정치 이념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세 정책 관점에서도 어쨌든 부자 감세 효과는 있을 수 있고요. 이 조세 정책이 갖고 있는 그 경제학적 기능이 소득 재분배인데 소득 재분배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이 조세 정책이 역할을 많이 못하는 거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정치 이념적으로. 네, 근데 또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도 전 댓글들을 다 많이 확인했는데 네, 반대의 측면,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 네. 또 다른 정치적 네, 의견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저는 좀 이 두 가지 그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상속세인데 부부가 같이 내 집 마련을 했다. 평생 정말 시장에 가서 일하면서 부부가 같이 내 집 마련을 했다. 근데 그게 명의가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갖게 된 유일한 그게 이제 집인데 거기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 개인의 어떤 경험에 기초한 그런 어떤 울분의 댓글을 맞습니다. 남기신 분도 있어요.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저 기억에 남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또 한 분의 댓글이 뭐냐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지금 집 하나다. 네, 그리고 나는 이미 은퇴하고 70대 노인이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미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내고 또 뭐 다 했는데 취득세 내고 다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또 목소리도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큰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좀 다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뭐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네, 일단은 어쨌든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한 그 배경에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속세가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 인연관계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의 하나의 동의점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가 대략 28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네, 단순 사망자 수가. 그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의 숫자가 대략 6,400명 정도예요. 그런 비중으로 따지면 대략 전체 사망자 수 중에 2.2%가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인데 작년 2023 통계를 보면 작년에 전체 사망자 수가 35만 명이고 실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이 18,200명 정도니까 비율로는 5.2%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르게 된 거죠.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각 가정의 재산 포트폴리오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산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어떤 희석이 된 자산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그리고 가족 명의로 된 혹은 내 명의로 된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 일부,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내가 임대 주고 있는 뭐 상가 하나 정도 될 건데 최근 10년 또는 최근 5년 전에 비해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나는 단순히 좀 오래 살았을 뿐인데 재산상의 컨디션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만 계속 올랐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해서 이제 재산 가치가 오르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집을 팔게 되고 내가 기존에 살던 생활 터전을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세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이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울 경기에 집 한 채 있으시면 무조건 상속세 나오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2023 이제 전체 사망 실제 신고 납부한 사람 18,200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이 69%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법상의 대원칙하고는 변론으로 실제로 내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산 터전을 부득이하게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많은 그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자녀 공제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실제. 근데 이번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녀 공제가 좀 큰 폭으로 맞습니다. 늘어나는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